안녕하세요. 흥답하라! 오늘도 돌아온 극답입니다. 네, 오늘은요 2020년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깡통 전세로 시작한 역전세인데요. 이거는 아파트 시장에서 1년 정도 고금리 때문에 전세가 점점 계약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아파트 시장에서 깡통 전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동일하게 돼서 이 보증보험 때문에 대입 변제되는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이때 무자본 갭투기로 인해서 한 사람이 수천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대두가 돼서 이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크게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내려간 약 24%에서 25% 정도 조정을 받은 전세가는 매매가와 동일하게 가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매매가도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매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이 상태에 갭이 좀 벌어진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가 실제로 거래가 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역전세란 대출이 대두가 됐었는데, 7월 말에 역전세란 대출이 나왔습니다. 매매가 대비 90%, 매매가가 있다 아니면은 시세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시세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데, 그게 90% 정도 보고 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10% 정도 갭을 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려간 전세금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역전세란 대출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흘렀는데 실제로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물건은 늘어나고 전세 매물은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역전세란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버티기로 들어간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하나, 고금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집주인들이 버틸 수가 있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지금 LH 순살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설사에 원자재가 올라가서 제때 공급이 안 된다, 다 지어놨었는데 철근 빼먹어서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 미분양은 줄어들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깡통 전세로 시작한 역전세는 전세난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시장, 미국의 경제 상황, 중국의 경제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가 커지는 금융시장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11월, 12월 달에는 올해 2023년도의 초반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듯이 넘어가는 순간에 금융시장, 특히 나스닥, 코스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됐었죠. 이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신화를 만들었었고, 이때 소주 한 잔 형님도 금융시장에 화이트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시장은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1분기에 워렌 버핏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1분기에 많이 들어왔던 거는 폭락했었던 주식들을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2분기에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월 달부터 등장하는 거는 전에 중국 부동산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헝다 파산, 완다 파산, 그런데 컨트리가든이라는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경우 태자당, 상하이방, 공정단이라는 세 군데에서 이제 정치를 나눠먹는 3당 체제에서 지금은 시진핑 독주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당에다가 헝다, 완다, 알리바바 정치 자금으로 돈을 대고 있었었는데 이걸 해체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 그래프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게 아닌데 갑자기 커졌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도 보이시나요? 컨트리가든의 경우에 지금 2023년도에 여기 파란색이 달러인데,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 회사는 1경 5천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2경 가까이도 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자본을 운영하는 전 세계에서 톱을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구이 2위한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에서 1위로 투자한, 채권의 1위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로 꼽혔죠. 근데 2023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2026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달러로 만기하게 되는 채권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디폴트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권에 있는 투자사들도 어떤 큰 바람은 이제 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국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래 시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재택근무 들어가니까 미국의 중심지에 지어놨던 상업용 부동산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은행권을 쪼인다고 하니까 중국발 리스크, 미국의 은행권, 금융시장 리스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흉악해지는 범죄인데 지금은 한국이라고 해서 막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못 받는 게 꼭 범죄들이 조금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연령대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신림이나 아니면 기존에 연약한 사람을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범죄가 좀 여유가 확실히 없어졌다는 부분을 이런 범죄의 좀 진함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됐었을 때 제가 조금 서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선진국처럼 뭐 해가 지면은 공원을 가로질러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도 어두워지면은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이런 일정한 이제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가이드라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려가지 않는 금리는 아마 2년 전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거는 2022년 3월부터인데요. 2022년 3월부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통 25bp를 올리는데 75bp를 올리는 75bp를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4번이나 시행해서 0% 기준금리대에서 3% 후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금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시차가 11개월인데 1년도 안 돼서 연속적으로 한 번 올릴 때 75bp씩 오르는 거죠. 0% 금리였다가 3% 후반대가 되니까 3배로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늘 너무 힘들었었고 거래도 끊겼었고 그런데 자산시장은 침체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있었죠. 왜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까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돌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앞서서 땡겨와가지고 자산시장이 상반기에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버블이 거쳐간다고 하는 거고요. 1분기 때 마이클 버리는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에 많이 폭락한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었고요. 워렌 버핏은 TSMC를 포함한 대만 주식에서 일본 중공업이나 일본 무역 상사 주식으로 옮기기도 했었는데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30억 정도 가까운 주식을 샀다가 갑자기 매수 포지션으로 가시더니 버크셔 해서웨이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이 회사는 130억 달러에 가까운 주식을 매각하고 50억 달러 미만의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80억 달러의 차익이 있다는 거죠. 현금이 80억 달러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 80억 달러는 현금으로 10조 8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계속 쟁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금융사들이 올 초 작년 11월부터 계속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하반기에 매력적인 상업용 부동산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사모펀드를 또 새로 조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현금이 있다가 알짜배기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내려가지 않는 금리 때문에 돈의 값어치는 계속 있어졌죠.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금리가 0%에서 지금은 미국 5%죠. 한국은 3% 후반이에요. 0%에서 3% 후반이면은 3배의 돈의 가치가 생겼죠. 근데 미국의 경우 5배의 돈의 가치가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통화량입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얼마나 유동이 흘렀는가. 통화량인데 시중에 펼쳐진 통화량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어떨까요? 금리는 올라갔겠지만 고금리 정책을 한 것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오건영 선생님께서 계속 말을 하는 건 인플레이션 고착화.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지금 4% 정도 되니까 2%를 초과했다. 아무리 3등 하면 뭐하냐. TU가 2등까지밖에 없다면 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키워드를 인플레이션 고착화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려가지 않는 금리는 저번 달까지 확 내려갔었다가 유가도 안 떨어져, 물가도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멈춰, 그리고 부동산 자산도 안 떨어져, 이런 거죠. 미국 연준에는 임금이 높다라는 말을 하고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사람은 많이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자를 냈던 사람은 힘들어서 집을 처분하는데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있고 그때서야 금리를 인하하겠다. 2018년도, 2019년도 긴축을 끊는 다음에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2019년도와 다르게 긴축은 끝내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먼저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안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제가 보니까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주담대가.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3%, 4%에서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지금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이제 7% 중후반인데 8%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지금 내는 이자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 않는 금리에 비해서요. 다섯 번째는 이상기후인 엘니뇨인데요. 이게 유엔 그 사무총장님이 말했죠. 이제는 온난화 시대가 아니다. 찜통화 시대다. 그리고 올해 뭐 36도까지 간 거, 그리고 뭐 엄청 더운 데는 60도, 70도, 그러니까 체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실제로 이상기후 때문에 사망한 인구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올해 여름이 더웠습니까? 사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겁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뜨거운 여름과 같이 길어지는 장마인데 이것도 이상기후 때문에 장마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지구가 깨끗해지고 다시 건강해질까라고 했었을 때는 북극과 남극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이제 녹지 않아야겠죠. 지금 계속 북극과 남극 했을 때 남극 기지가 계속 녹고 있잖아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섬나라의 경우 침몰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친환경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드디어 이렇게 무자비하게 에너지를 막 쓰다 보니까 지구가 아파서 뭐 5번과 6번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7번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올라가는 유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석유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석유를 팔아서 GDP를 많이 올렸었고 경제 규모를 유지했었던 나라의 경우에는 저금리에다가 석유값도 떨어지니까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그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치니까 유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까지 비축했던 유가를 다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비축했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에 대한 리스크를 불식시켰었는데 다시 작년 대비해서 2022년 8월에 배럴당 국제 유가는 9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85불에서 80불 정도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내려가지 않는 물가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해바라기 이유가 한 60%, 밀도 한 65%.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수출 국가고 곡식 지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먹는 식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는 제일 가성비 있는 게 순댓국밥이었죠. 그게 이제 싼 데는 6,000원 데도 있었고 7,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싸면 8,000원인 것 같아요. 9,000원도 있고 12,000원까지 받던 것 같아요. 이런 냉동식품, 뭐 돈가스, 생선가스, 뭐 탕수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싸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장을 몇 개만 하면은 5만 원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과자까지 포함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뉴스에 나와서 이제 라면 업계한테 밀가루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물가를 내리는 것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 바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당분간은 금리도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내려오기 힘들고 유가도 떨어지기 힘들고 다시 슬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내려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집값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집값도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데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이 이 금매를 없애버린 포인트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없어졌을 뿐이지만 버틸 수가 있다면 굳이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혐오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도 그렇지만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글을 읽을 때도 나는 이러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부정하는 걸 넘어서 싫어하는 걸 넘어서 혐오하는 것 조금 이거는 좀 크지 않나. 근데 그 혐오가 행동으로 나타난 게 세 번째 흉악해진 범죄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잼버리 폭망에 대한 책임을 누가 했느냐. 전 정부가 했다. 지금 정부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인데요. 이런 민간에서의 책임은 어떤 누군가가 책임질 때 끝까지 확인해서 책임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끝까지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건과 달리 나라에서 진행했던 행사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지금 다 어디서 쓰여지고 전 정부, 현 정부 이렇게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 결론은 계속 그 핵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 키워드를 한 개씩 뽑아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2023년의 상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던 것만큼 되돌아보니까 딱 지나갔다. 그만큼 내가 나이를 빨리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죠? 이게 6개월 정도 지나면 합쳐서 상반기 합치고 하반기 합쳐서 2023년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